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단식 국면을 일거에 체포동의안 국면으로 바꿔야 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칼럼의 주제를 정했는데 지금 방송 중에 속보가 떴습니다. 지금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뭐 이재명이가 단식하든 말건 그거는 이재명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법대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오늘 그 입장에서 구속영장이 필요해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재명 단식 국면은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국면으로 국면이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이재명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18일째 단식인 이재명이 어제까지 구급차를 거부했어요. 뭐 구급차가 왔다가 뭐 본인이 하도 안 가겠다 그러니까 1시간쯤 있다가 그냥 돌아갔대요. 구급대원들이 뭐 이 침대까지 환자 이송용 침대까지 들고 갔는데 뭐 그냥 돌아갔답니다. 본인이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측근들은 그래 놓고서 병원 갈 때가 지났는데 큰일 났다고 막 그랬거든요. 뭐 마지막 쇼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냥 바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는 건데요. 오전 11시 11분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갔으니까 뭐 이제 위험할 일 없어요. 병원에 갔으니까 위험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으면 본인의 뭐 의지로 나는 절대 링거 안 맞겠어. 뭐 나는 영양식 안 해. 뭐 이러고 병원에서도 버티면 또 버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식은 오늘로 끝났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단식이 끝난 바로 오늘 국회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영장이 이제 청구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면은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단식 국면은 이제 과거의 일이고 이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뭐 국민의힘은 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찬성 던질 테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재명 부결 던질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다 찬성 던질 거라고 보고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할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전면적인 내홍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처음부터 이런 단식은 하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이게 요구 조건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명분도 없는데 이렇게 단식을 덜컥하면 시작하는 건 쉽지만 끝내는 게 너무 어렵다. 그 이재명이 꽤 고생할 거야 이렇게 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이게 끝낼 줄을 몰라서 출구를 찾지 못해 갖고서 엄청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병원에 실려가는 걸로 결국은 끝냈습니다. 무슨 대통령실에서 뭘 양보를 한 게 있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하다못해 김기현이도 한번 안 찾아가고 그냥 단식이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명분 없었으면 얼마나 잘못된 단식이었으면 이렇게 끝납니까? 참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 자 어쨌든 이자들이 어제 뭔가 출구는 찾아야 되겠고 최소한의 명분은 세워서 단식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싶었는지 하다 보니까 정말 택도 아닌 것들까지 끄집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왜 갑자기 해임이 돼야 됩니까? 이 상황에. 한덕수 총리 해임 거리안을 놓고 뭐 해보겠다. 뭐 내각 총사퇴를 해라. 아무리 이재명이 단식 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답답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갑자기 잘 있는 한 총리를 왜 갑자기 해임하자는 거예요?
또 비리검사 탄핵소추도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참네. 어제 민주당은 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그거 선언하고 시작한 게 단식이잖아. 뭐 18일이나 지났어야 또 선언을 해.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의 단식이 당내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결과밖에 안 된 것 같다. 뭐 이건 노린 거 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도수 총리의 해임권 건의안 이건 너무 생뚱맞다. 뜬금없다. 는 반응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나와요. 이 박찬대라는 자 최고위원이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고 하니까 이 대표가 병원에 가더라도 단식 끊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못 갔다. 의식을 잃으면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쇼크 전 단계다. 뭐 좀 허리우드 액션을 하려고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하지. 예,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의 당대표 단식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인가. 가뜩이나 대표 사법 리스크로 고역을 겪는데 대선 공작 사건의 통계 조작까지 드러나면서 국민 심판이 다가오자 아예 대한민국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망국적인 놀부 심보와 다름없다. 장동혁 대변인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명분 없는 단식의 출구 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오는 것은 화성인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죠. 느닷없는 내각 총사퇴 요구는 이재명의 명분 없는 단식 출구 찾기용 누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왜 하는지 또 모르는 단식을 시작을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든 정부 여당한테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자 저부터 그랬습니다. 저부터. 아니 누가 하라 그랬냐. 그냥 내버려 둬라. 제가 논평을 여러 차례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말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하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정말 서러웠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 누가 하라 그랬냐 뭐 이렇게 한마디 했나 봐요. 고성국 TV를 보고 전했나?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할 때는 고성국 TV에다가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단식 누가 하라 그랬냐고 했더니 인면수심이다 분노한다 막 이러고 이것들이 정말 때를 쓰는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했건만 알아봐 주지는 않고 누가 하라 그랬냐는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진짜 서름이 복받쳐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인면수심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청래, 서영교 이 최고위원들이 성명을 공동으로 냈는데 성명의 내용이 이래요. 보세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누가 단식 중단을 막았느냐? 아니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 대표의 단식을 조롱했다. 해놓고 단식장에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야당 대표의 단식을 막장투쟁이라고 조롱하다니 인면수심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단식장에 한 번도 안 와본 거가 너무너무 서러웠던 거야. 이것들이. 뭐 누구라도 왔어야 비서실장이나 수석이나 국민의힘 대표라도 왔어야 그걸 어떻게 핑계 잡아서 하루라도 좀 일찍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것들이 진짜 누구도 얼굴도 안 비치네. 막 서름이 마침내 폭발했어요. 누가 이재명 대표를 목숨 건 단식을 하게 만들었나? 그건 이재명이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 최고위원들의 성명이 그래요. 누가 이재명 대표를 목숨 건 단식을 하게 만들었나? 누가 지금 대한민국을 극한의 막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팽개치고 이념 노름에 빠져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참, 아이고 참 보기 딱하네요. 예. 이게 저 이재명이가 당 대표실로 옮기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표실 앞에 복도에 이러고 쭈그리고도 앉아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사진은 찍혀야 되겠고 눈도장은 받아야 되겠고 참. 네, 검찰이 조금 전에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는데 배임과 제3자 뇌물입니다. 검찰은 수사는 계획대로 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단식 국면은 끝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감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치 국면은 호련 체포동의안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이 국면 관리를 좀 세련되게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9.19 군사 합의 우리가 주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9월 19일이죠. 오늘 2018년 9월 19일. 2018년 9월 19일.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랑 공동으로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그게 9.19 군사 합의예요. 그런데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 합의 체결 이후 작년까지 2018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4년 동안 북한이 명시적으로 이 9.19 군사 합의를 어긴 횟수가 17번에 달합니다. 한 번만 어겨도 군사 합의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번이나 어겼어요. 주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어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어겼어요.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들어와서 그중에 한 대는 대통령실 가까이 휘젓고 갔잖아요. 이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 이런 식으로 어긴 거예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4일 날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한 번만 더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어기면 9.19 군사합의 폐지를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도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9.19 군사합의를 보면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합의라고 만들어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자, 북한이 2018년 9.19 군사 합의 협상을 할 때 처음에 이자들이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저기 DMZ, MDL이라고 그러는데 군사분계선에서 이북으로 60km, 이남으로 60km까지를 전투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 60km. 60km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양은 이 휴전선에서 한 100km 이상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개성 정도가 이 60km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거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서로 상이한 이 상황을 잘 이용해 가지고 북한은 개성 정도만 포기하겠다는 거고 대신에 이 60km를 우리가 똑같이 하면 우리는 일산, 서울, 동두천, 춘천 전부가 다 60km에 들어가요. 이걸 이자들이 처음에 제안을 한 겁니다. 전투기를 60km 이내에 띄우지 말자. 이게 이제 고정익이 있고
무인기가 있고 회전익이 있는데 이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고정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투기. 무인기는 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익은 헬리콥터.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고정익은 60km, 무인기는 40km, 회전익은 20km를 띄우지 말자. 비행금지 시키자라고 하는 게 처음 북한의 제안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는 그림처럼 됩니다. 약간 진한 부분이 전투기를 띄우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는 서울 상공에 전투기를 띄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말이 안 돼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안이 뭐냐면 고정익, 전투기는 서부 쪽은 서울이 있는 서부 쪽은 20km 범위. 그 다음에 중부에서 동부 쪽은 40km까지. 그리고 무인기는 서부 쪽은 10km, 동부 쪽은 15km, 회전익은 동서부 할 것 없이 10km. 이런 식으로 해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곳에 이 작전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그런 군사협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이제 협상을 할 때 처음에 저쪽에서 60km 전투기가 중요하니까 60km 비행금지 구역을 하자고 할 때 우리 대표단에서 즉각 반대를 했어야 돼요. 그 무슨 소리야. 너네 평양하고 서울하고 거리가 다른데. 근데 이것들이 아무런 반대 못하고 그냥 받아갖고만 왔어요. 북한에 아니 이런데요 하고 받아갖고 왔어. 이게 무슨 협상 대표단이에요. 받아갖고 왔으니 합참에서 벌컥 뒤집어진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합참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합참에는 군인들이 근무하는 데 아닙니까? 자기들이 보고 이건 말도 안 되지. 벌컥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1차 정부안이 가고 또 2차 가고 3차 가면서 최종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서쪽은 20km, 동쪽은 40km 이 9.19 군사합의가 결정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북한이 내려온 60km 안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안을 갖고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하고 협박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협상단이. 그런데 협상단이 협박받을 때 탁자라도 치면서 당신들 그러면 우리 더 이상 협상 못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했어야 되는데 이 무슨 일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한 협상단은 북한이 야단 치면 야단 치는 거 그대로 야단 맞고 돌아와서 합참에 보고하는 게 협상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문재인의 의지가 분명했다. 문재인이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상을 파토낼 수도 없었고 밀고 당기고 할 수도 없었다. 맨날 가서 야단 맞고 다시 와갖고서 검토하고 이런 짓을 되풀이했다. 그때 우리 남쪽의 협상 대표단으로 왔다 갔다 한 자가 김도균이라는 자인데 이 자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공천받아 내년에 출마한다고 뭐 그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허접한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군사 합의입니다. 9.19 군사 합의. 합참 관계자는 당시 군 내부에서는 우리 대표단이 왜 아무 소리 못하고 북한 제안을 그대로 가져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당시에도 나왔다. 또 일부 합참 실무자는 아예 자리를 걸고 이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청와대와 협상 대표단에게 보고서도 올렸다.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그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서쪽으로는 20km 이내에 군사분계선 20km 이내에 전투기를 못 띄우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군 편제는 기본적으로 방어용입니다. 방어용은 상대의 공격 징후를 먼저 포착해내는 게 중요해요. 상대가 공격하기 위해서 병력 이동을 할 것 같다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징후를 포착하고 크로스 체킹을 해서 거기에 대비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찰 전력을 휴전선 가까이 띄우는 거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걸 20km 내부에는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공격형 편제인 북한군의 공격을 위한 징후 포착조차 하기 어렵게 우리 군을 무력화시켜버린 그런 군사합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9.19 군사합의가 그런데 거의 사문화됐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17차례나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어겨버렸는데 그 9.19 군사합의를 꼴권 쥐고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할 때가 됐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9.19 군사합의를 선언한 5주년이라고 이거 기념하고 축하하겠다고 문재인이가 서울로 와요.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무슨 63빌딩에서 9.19 군사합의 5주년 기념행사를 판을 벌렸어요. 문재인이가 거기 행사에 와서 9.19 군사합의에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두 주역이니까 그 주역으로 참석해서 연설하겠다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걸 기념해야 됩니까? 폐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9.19 군사합의를 기념해야 됩니까? 폐기해야 됩니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거는 폐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폐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북한의 무력 도발에 명분과 빌미를 줄 뿐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 번 더 하면, 그래서 명시적으로 지난번 무인기 도발처럼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는, 위반하는 무력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그걸 명분으로 해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해야지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답게 그렇게 신중하게 의견들을 개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폐기선언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 폐기선언을 하고 군사분계선 20km 안에도 전투기들이 출동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 드론이나 우리 헬기들이 군사분계선 가까이 가서도 정찰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저것들이 필요할 때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휴지 조각처럼 만들고 도발을 해요. 저것들은 우리 발목을 잡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만들어냈지 자기들이 발목 잡히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저 9.19 군사합의 때문에 발목 붙잡아 놓고 최소한의 자위적인 이 정찰 전략 자산 운영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4년간 했으면 됐지 왜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이미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만으로도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저 종북주사파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이렇게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어 놓고도 이거를 기념하고 축하한다고 지그들끼리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저는 우리 군이 또 새로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의 평소 지론이 9.19 군사합의 선제적 폐기였던 만큼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폐기하고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우리의 우세하고 우월한 정찰 전략 자산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 징후에도 즉각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킬체인 3축을 완성시키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훨씬 중요하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 9.19 군사합의 우리가 주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북한에게 손잡이를 넘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주도적으로 폐기해야 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내포의 심화, 외연의 확대인데 이게 이제 좀 철학적 용어인데 내포라고 하는 것은 보면 우리 내부의 어떤 이 내적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아닌 다른 바깥으로의 확대를 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 이 정치판이 선거만 다가오면 외연 확대를 강조하고 외연 확대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게 표가 될 줄 알고. 그런데 이 외연 확대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순간 내포의 심화가 아니라 내포의 외소화가 진행됩니다. 우리 내용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외연 확대도 잘 안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3년 전 총선 때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황교안 지도부가 외연 확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 중도니 어쩌니 저쩌니 통합이니 강조하면서 뭘 했냐? 한편으로는 유승민 세력과 손잡고 한편으로는 안철수 세력과 손잡았어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각각 30개, 40개 가까운 지역구에 공천권을 줘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이 낙하산을 타고 경선도 거치지 않고 유승민 세력, 안철수 세력이 공천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바로 그 지역에 10년, 5년 또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치하에서 최소한 3년 이상씩 목숨 걸고 투쟁하고 싸우면서 선거를 준비했던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6, 70명이 갑자기 경선에 참여도 못하고 다 컷오프 돼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 경선에 참여도 못하고 컷오프된 수십 년 이 원로당원, 이 사람들의 항의 때문에 정말 막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억울한 사정을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알렸고 황교안 대표한테 직접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 경선 참여 자체를 봉쇄하냐. 영입도 영입 나름이지. 영입한 사람과 그동안 당협 지킨 사람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근데 어쨌든 그냥 그대로 관철돼 버렸어요. 그래서 3년 전에 황교안 지도부는 결국은 내포의 심화 확대 발전이 아니라 내포를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외연의 확장에도 실패해버립니다. 선거는 이겨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수년간 그 지역에서 종북 주사파 정권 문재인과 목숨 걸고 싸우면서 지역구 관리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댕강 잘려서 경선에 참여도 못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새로 낙하산 타고 온 유승민이 똘마니 안철수 똘마니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또 이 사람들 중에는 정말 없는 마음을 내서 그래도 내가 당인이니까 당의 결정이 이렇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주러 갔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대접을 받았냐? 아예 당신 필요 없어. 아예 당신 같은 이 라떼는 우리 쪽에 도움이 안 돼. 당신 같은 구구 때문에 이게 될 선거도 안 돼. 아, 좀 비켜. 그래서 한 표를 더 모아도 될까 말까 한 선거에 우리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오랜 이 자산들이 거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당장 황교안 대표의 종로 선거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죽치고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무실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외연 학대는 그건 외연 학대가 아니다. 겉으로 봐서 그냥 확대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은 진짜 소중한 내포의 심화 확대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시대전환의 조정환 하고 뭐 합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합당한다는 얘기. 조정훈. 예. 그런데 조정훈이 지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조정훈이 왜 입당하지 합당이냐.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자, 조정훈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자한테. 제가 입당을 하면 의원직 상실 등의 법적 문제가 있어 합당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정훈이 국회의원 자리 하나 7개월 동안 더 보존시켜 주려고 115석의 국민의힘이 한 석짜리 시대전환하고 합당을 해야 됩니까? 이게 외연 학대예요? 또 조정훈은 저희 방송국이 있는 마포갑 지역의 프래카드를 한 보름 전부터 내걸었어요. 근데 이 마포갑은 노웅래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미 국민의힘의 현역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내고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전라북도 지역구였던 이용호 의원, 그 다음에 비례대표인 소상공인 대표 최승재 의원은 오늘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나고 잠깐 들러올 생각이에요. 현역 의원 두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내년 선거 준비를 시작했는데 조정훈이 마치 전략공천 받고 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이 조정훈은 초선 의원입니다. 비례 초선이에요. 그동안 탈당 당적 바꾼 게 4차례입니다. 근데 비례대표니까 바꿀 때마다 누군가가 제명을 시켜줘야 의원직 유지하고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꼼수 제명을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하고도 그냥 입당하면 간단한데 그러면 의원직을 뺏기니까 내려놔야 되니까 합당 절차를 밟겠다. 국회의원 7개월 더 해서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적어도 보편 가치와 대의 명분을 함께 해야 뭘 합당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조정훈이라는 사람, 김건희 특검법 때 강력한 반대를 하고 우리 자유우파 입장에서 아유 야당에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오고 싶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다 낙하산 태워준다. 이게 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선거 다가오면서 이런저런한 외부 영입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무슨 대단히 무슨 큰 거 한 건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조정훈의 그 플래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세상에 완전한 수평은 없어요. 우리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전 궤도를 유지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겁니다. 우리 공전궤도 원이 아닙니다. 타원이에요. 순수한 중간, 순수한 균형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우쪽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유우파 진영의 재정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외연 얘기를 하려면, 외연 확장 얘기를 하려면 외연의 확장이 내포의 심화 발전으로 연결되는 외연 확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유우파 전체의 진영 재편을 먼저 이루어내야 돼요.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묻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자유마을과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같이 할 겁니까? 따로 할 겁니까? 고영주 대표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같이 갈 겁니까? 따로 갈 겁니까? 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같이 갈 겁니까? 따로 갈 겁니까? 광화문 국민혁명을 일으킨, 그래서 마침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킨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과는 같이 갈 겁니까? 따로 갈 겁니까? 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않고 시대전환, 그게 뭐라고 합당을 하니 어쩌니 그러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도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래 시대전환에 조정훈이 하나가 아쉬워서 합당을 한다고요? 또 꼼수로 합당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 두 사람이 이미 출전하고 있는 이 지역에 전략공천 주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면 좌파 쪽에 가서 활동해야 되는 겁니까? 고생하면서 종북주사파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손절이나 당하고 막상 선거 때 공천 때는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당하니까 이제 공천 받으려면 뭐 좌파단체라도 잠깐 갔다 와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근처라도 어설렁 그랬다가 와야 되냐고요. 무분별한 무원칙한 이 외연 확대야말로 우리 스스로의 내포를 완전히 파괴하는 해당적 행위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시대전환은 조정훈은 함께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사람. 그거 갖고 무슨 한 건 올린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란 말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박미라님의 슈퍼챗 고맙습니다. 고성국 칼럼. 저는 이재명의 이 단식쇼, 특히 수액 금식쇼,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부결 호소, 이것으로 이재명의 바닥이 다 드러났다. 이것으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결정적 자충수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부결하면은 방탄이 되고 가결하면은 당이 분열되는, 그야말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이 딜레마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 이 딜레마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재명이가 스스로 만들어. 이재명이가 스스로 지가 땅을 파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궈버렸어. 그러니 바깥에서 문을 열어줄 방법이 있습니까? 완전 자충수입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당내 심각한 내용 상태가 시작될 겁니다. 이게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이재명이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황당한 부결 호소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어떻게든 검찰에 떠넘기려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유포하려고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내용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원에 실려간 날 검찰이 딱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는 그 전에 예고가 돼 있었고, 이재명이도 18일쯤 영장 청구할 거야 라고 예상한 적이 있어요. 아니 뭐 음모론도 좀 최소한의 뭐 이렇게 기승전결이 좀 갖춰줘야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 주지. 그래 놓고 어제 의총 열었어요. 자, 이재명이가 단식 수액 금식 와중에 쓴 메시지입니다. 부결 호소 메시지를 발표하고 나서 의총을 열었어요. 어떻겠습니까? 다들 나와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80명 넘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해서 우리가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아예 없어졌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20, 30명은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의 부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표결해서 찬성해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을 의총에서 주장한 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못 믿게 된 이재명이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부대를 동원했다. 그게 개딸들. 개딸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다 부결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해서 이 신앙 고백 받듯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뭐든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식의 이 패거리 정치에 굴복해서 입장문이건 뭐건 약속이건 이거를 인정했다는 자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법기관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다시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아니 자신의 소신이 부결이면 소신껏 부결표 던지고 소신이 가결이면 소신껏 가결표 던지는 것이지, 뭔 개딸들이 뭐라고 이것들이 몰려다니면서 몰켜다니면서 당신 입장이 뭐야 하고 마치 십자가 밟기 강요하듯이 할 때 거기에 굴복해서 나는 부결시키겠어요
이건 거의 항복문서 써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치인,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런 거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쪽팔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런 자들이 무슨 얼굴 쳐들고 다닐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 84명 정도가 부결시키겠다는 인증 문자를 해갖고서 개딸들한테 준 모양입니다. 이 개딸들 이거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84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름을 올려놨어요. 이게 160명쯤 되니까 절반쯤 한 거예요. 절반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직 절반 정도는 이 개딸들의 위협에 협박에 굴하지 않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시켜서 내가 한다고는 안 해. 라고 아직은 최소한 마지막 자존심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압박을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84명이 더 늘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명단이야말로 내년에 절대 국회에 입성시켜서는 안 될 명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들이 잘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총선을 치르다 보면 꼭 국회에 입성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 오늘 뉴페이스 진행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소개하는 이런 사람들은 꼭 국회에 입성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저 사람은 절대 국회에 다시 내보내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명단이 지금 개딸들이 만들어 놓은 이 84명의 이 명단이에요. 더 늘 수 있겠는데 90명이든 100명이든 이 자들 다시 국회에 내보내면 개딸들 심부름이나 하는 자들이 지금 이재명이가 완전히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 이 쫄보라고 하는 걸 전 세상에 알렸어요. 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지금 너무 두려워요. 그것처럼 이재명이처럼 같이 무너지고 있는 그룹이 또 하나 있어요. 처럼 해. 김남국이, 최강욱이, 황운하 이런 것들. 제 팔에 지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이가 이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를 하면서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는 석 달 전에 자신의 대국민 약속까지 헌신짝처럼 지금 갖다 버리고 있어요. 너무 겁이 나니까. 석 달 전에 괜히 폼을 한번 잡았다가 그거 엎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20일 넘게 단식에 금식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정치인은 명분을 잃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든 야든 큰 정치인이든 작은 정치인. 정치는 대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월급쟁이 사장, 월급쟁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자신을 방탄하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나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명분도 다 집어던졌다 스스로. 정치인이 자기 감옥에 안 가려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그 명분까지 다 집어던졌다 스스로. 이건 이재명이의 정치적 파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결정적 자충수가 됐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고성국 칼럼까지 하고 그리고 시청자 함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해서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황골 탈퇴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어제 밤에 열었어요. 여기서 내린 결정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사법부 영역의 문제가 됐다. 사법부 영역의 문제가 됐으므로 이재명 처리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올바른 정치적 입장으로 정리가 잘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것은 사법 절차에 따라 온전히 사법부의 영역 문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의힘은 이 점에 천착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자, 제가 지난주 판에서부터 이재명은 사법의 문제니까 그쪽에 넘겨두고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도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방향을 틀었어요. 김기현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서 지역 민심을 살피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필수 품목 제도 개선에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민생 챙기기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필수 품목이 뭐냐면요.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그럼 프랜차이즈 본부가 있고 가맹점이 있으면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다가 필수적으로 이거는 너네가 사서 구비해야 돼 라고 해놓고 이거는 가맹점을 하려면 이걸 꼭 사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이 물품들에 대해서 마진율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얍삽한 방식으로 갑질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필수 품목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당정은 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이 필수 품목을 무분별적으로 강매할 수 없도록 필수 품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개선 조치였을 겁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 그리고 던킨 가맹점주 협의회 송명순 회장, 할리스 커피 가맹점주 협의회 김경자 부회장 등이 함께 만나서 이 필수 품목 개선 방안을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할 건데 이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필수 품목으로 불거지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맹본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관계없는 품목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필수 품목의 차액 가맹금을 계속 올려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아직 해결을 못했다. 이번에 이거 차제에 해결하자. 이렇게 민생을 챙겨가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 양평고속도로를 다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재개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민생 차원으로 접근을 하자면 적어도 양평 국민들이나 이 양평고속도로 인근에 사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민생 현안이 되는 거죠.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이해찬이하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다 작전을 짜고
이걸 시작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재명을 한두 번 상대한 게 아니다. 갈수록 책임 뒤집어 씌우기 프레임으로 이재명이가 갈 것이다. 대통령 가족 책임 등의 프레임으로 총선 때 또 그 이후까지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딱 보고서 이거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이 상황 이재명이하고 이해찬이가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 프레임을 끊어낼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백지화 선언까지 했는데 처음에 사실 김두관이가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잘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나도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나서면서 물 건너가게 됐다. 내가 이재명이 한두 번 상대해 보냐. 이재명이가 일단 나선 이상 김두관이처럼 순진하게 그렇게 안 한다. 프레임 덮어 씌우고 끝까지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백지화 선언을 라는 강수를 통해서 이것을 반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전문가 검증과 국민 의견이 다 수렴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우긴다 한들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양평고속도로 재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했습니다. 또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민생정책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농어촌의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힌 거예요. 이거요. 우리 아미고 회원들 중에 가평의 장인태 본부장이 있는데 이 가평의 장인태 본부장이 원래 가평에 귀촌하기 전에 이 토목 건설 쪽에서 일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 2달 전에 저한테 이 문제를 정책 제안을 해 오셨어요. 뭐냐면 이게 1가구 2주택에 묶여서 중과세를 다 때리는데 사실 시골에는 농촌은 인구 절벽으로 계속 인구가 줄지 않냐. 그러니까 도시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시골에 그저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3, 4억짜리 세컨하우스를 구입을 하면 이거를 1가구 2주택으로 지금 다 일률적으로 묶어서 세금 때리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시골에 적어도 인구 몇 명 이하 그래서 인구 절벽이 정말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런 이 농촌 지역에 그리고 주택가격 얼마 이하의 경우에는 이거를 1가구 2주택으로 하지 말고 세컨하우스로 인정을 해주자. 그러면 서울에 그 정도 여윳돈 있는 분들이 다들 은퇴하고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시골에 그 정도 집을 하나 사놓고 주말마다 또는 주중에 한 3일, 4일은 도시에서 나머지 3, 4일은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실제로 귀촌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럴 때 시골도 살고 농촌도 살 수 있다. 이런 정책 제안을 장인태 본부장이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해볼 만한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 정책을 원희룡 장관과 그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이런 의견, 이런 정책 제안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보라. 라고 제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어제 발표한 것은 이겁니다.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한 얘기인데 뭐냐면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고 인구 개념도 주민등록 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좀 돌려야 할 때가 됐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서 농어촌의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집값은 지방은 집값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농촌, 어촌, 산촌에 다 적용할 것이 아니라 농촌, 어촌, 산촌에 한해 완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 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는데 국토를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려면 국토 재배치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절대농지로 묶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식량 작업이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때 그 기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식량 작업을 걱정해야 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절대농지로 묶어놓고 있으니 이 국토를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기 위한 국토 재배치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걸 절대농지로 묶어놓으니까 다 신호나 조호나 쌀농사 짓게 되고 그러니까 늘 쌀 과잉이 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2조 3조씩 억지로 사다가 가격을 조정해주고 있지 않냐.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농촌은 영원한 시골이 아니라 도촌 복합생활시대로 전 국민이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걸 자칫 얘기를 잘못하면 저 농촌 사정도 잘 모르는 사람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원희룡 장관은 서귀포 중문에 그야말로 빈농 출신입니다. 지금도 원희룡 장관의 그 아버지가 친환경 감귤공사 짓고 있어요. 농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원희룡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민생 이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저 재래시장 가서 경기 좋습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 수요자가 구체적으로 있고 또 그 정책 수요자가 잘못된 이 법 제도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것을 뚫어주는 이런 타겟팅이 분명한 이런 정책들로 가지고 가야 정부 여당이 진짜 민생 챙기는 집권당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이번에는 보훈부 쪽인데 생활 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뭐냐면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보훈 대상자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받는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선순위자가 65세 이상일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이게 다 적용이 안 돼 버려요. 근데 부양의무자가 있건 없건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65세 이상이면서 보훈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그 가족이 받는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선순위자의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훈에 관한 한 마지막까지 어떠한 사각지대도 없이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정부 관계자는 생계가 곤란한 보훈 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의 경우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을 우선 폐지하고 추후에 전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유공자 본인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22만 원, 33만 원 수준의 지급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생계지원금 매월 10만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지원에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보훈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보훈정책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민생이에요. 이게 보훈정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조치를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그분들한테는 이것이야말로 민생인 거죠. 그것도 가장 시급한 민생인 거죠. 제가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 보훈부 경우에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삭제해야 된다는 주장, 그리고 당정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필수 품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민생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이 민생이에요. 그냥 관념적 추상적으로 민생 백날 외쳐봤자 체감되는 그 정책 수혜 대상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이건 신기루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책 시행의 수혜자가 구체적으로 있고 또 이것이 그동안 수십 년 문제 제기되어 왔으나 관료적 행정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민생 제대로 챙기는 집권 세력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루에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총선 7개월 동안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민생 챙기기가 계속된다면 적어도 주요 100대 민생 과제 같은 것들을 당 차원에서 이제는 기획하고 그림을 그려서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성국 칼럼, 이재명은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민의힘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